자, 우리가 범죄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그 행동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버린 걸까요? 오늘 이 아주 도발적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낙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무엇이 범죄를 만드는 걸까요? 어떤 행동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행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 그 반응일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린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랑 마주하게 됩니다. 낙인 이론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과연 범죄란 무엇인가? 사실 그동안의 범죄학은 늘 비슷한 질문을 던져왔어요. 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 하면서요. 보통 그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그가 자라온 환경 탓으로 돌리곤 했죠. 그런데 말이죠. 낙인 이론은 여기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왜가 아니에요. 어떻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어떻게 어떤 행동은 범죄로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가? 바로 그 과정 자체의 현미경을 들이대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회가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구는 뭘까요? 그게 바로 이 이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낙인입니다.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전통 이론이 범죄자 개인에게만 집중하는 동안 낙인 이론은 그 렌즈를 휙 돌려서 사회, 그러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겁니다. 범죄의 원인이 범죄자 개인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의 반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론을 처음 제시한 사람 중 한 명인 하워드 베커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행동이 원래부터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가 이건 범죄야 라고 딱지를 붙이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비로소 범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럼 낙인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건 그냥 뒷담화 수준이 아니고요. 법원이나 경찰처럼 힘있는 기관이 개인에게 공식적으로 붙이는 사회적 꼬리표 같은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이 꼬리표가 딱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을 넘어서서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규정해버린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한번 딱 찍혀버린 낙인. 이게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제부터 그 무시무시한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마치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흘러가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에 저지른 사소한 실수, 즉 1차적 일탈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발각돼서 너는 범죄자야 라는 공식적인 낙인이 찍히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범죄자로 대하기 시작하고 결국엔 그 자신조차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정말 그 범죄자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더 심각한 범죄, 즉 2차적 일탈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현상 뒤에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는 배경이 있어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해서 나를 범죄자라고 비추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울 속 그 모습을 진짜 나라고 믿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혁신적인 이론이라고 해서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당연히 수많은 반론과 비판에 부딪혔죠. 자, 이번엔 이 이론이 마주해야 했던 날카로운 비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그래서 애초에 첫 번째 잘못은 왜 저질렀는데 그 원인에 대해선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둘째, 사람을 너무 주체성 없이 그냥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기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본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실제 데이터를 막 돌려보니까 공식적인 낙인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거의 없더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 낙인 이론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회 실험의 주인공이 됩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이 이론이 현실 정책과 직접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결과는요? 이론의 예측과는 완전히 정말 정반대였습니다. 재범률은요? 전혀 줄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그냥 훈방되고 끝났을 아주 사소한 잘못을 한 친구들까지 이 프로그램으로 빨려 들어온 거예요. 이걸 그물망 확장 효과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낙인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촘촘하고 넓은 사회 통제의 그물에 갇히게 된 거죠. 와, 이건 뭐 이론의 심장이 머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낙인 이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이 이론은 이 거대한 실패를 딛고 오히려 한 단계 더 정교하고 강력한 이론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화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기존의 낙인은 사람과 행동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사회에서 쫓아내는 이른바 해체적 수치심이었어요. 너는 나쁜 놈이야. 끝. 이렇게요. 하지만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재통합적 수치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내 행동은 정말 나빴어. 하지만 너는 여전히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야. 라고 말하면서 행동과 사람을 분리하는 거죠. 바로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너의 그 행동은 분명히 틀렸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라는 사람 자체를 우리가 포기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하는 것. 이걸 통해서만 진짜 용서가 가능하고 그 사람이 다시 우리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통합이라는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는 오늘날 회복적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그냥 감옥에 가두고 끝내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책임지게 하면서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이게 회복적 사법이 꿈꾸는 세상이죠. 결국 낙인 이론이 걸어온 이 길고 긴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처벌의 진짜 목적은 그 사람을 우리에게서 영원히 잘라내는 배제일까요? 아니면 다시 껴안는 포용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